26살 계약직이었던 저는 VIP 라운지에서 임원 부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 수리 기사가 제 할아버지이자 회장님이셨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날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샤넬 퀼팅 백이 제 머리를 강타하는 순간 저는 26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치욕을 맛봤습니다. VIP 라운지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의 분노의 샌드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임원 부인이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토요일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어김없이 한서프라자 직원 출입구를 통과하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6살 계약직 3년 차.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 리셉션 담당 정하나.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을 때 라운지는 이미 토요일 특유의 은은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고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직원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테일러드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길 바라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건 매일매일이 시험이었으니까요. 리셉션 데스크 앞에 서자 김선영 매니저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씨, 오늘 VIP 고객 예약이 평소보다 많아요. 특히 임원 가족들 몇 분 오신대요. 네, 매니저님. 알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39살의 김선영 매니저는 저보다 13살이나 많았지만 그녀 역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관리자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죠. 언제든 짐을 싸야 할 수도 있는 불안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 오전 시간은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고객들께 인사를 드리고 음료를 서빙하고 예약을 확인하고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여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1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순간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부터 급하게 다가오는 뭔가 화가 난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경험이 알려주었죠. 저런 발소리의 주인은 보통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라운지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의 클래식 트위드 재킷, 목에 우아하게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 손목에 카르티에 시계, 그리고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데스크 앞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VIP 라운지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네, 고객님. 회원 카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규정대로 요청했습니다. 그게 제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 이용은 회원 등급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등급으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그녀에게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규정?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 백화점 임원 부인이에요. 박도훈 전무 아내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객님, 이해는 하지만 저희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까짓 규정 따지면서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감히 나한테. 그 순간 저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샤넬 퀼팅 백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주저없이 제 머리 쪽으로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데스크를 붙잡았습니다.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저는 데스크 아래 서랍을 조용히 열어 사건 접수 양식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을 겁니다. 기록? 웃기지 마. 당신이 뭘 기록해? 그녀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한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69살쯤으로 보이는 그분은 손에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고 작업복 가슴팍에는 수리기사장이라는 소박한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조명을 점검하거나 의자를 고치거나 작은 수리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죠.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묵묵히 일하시는 분. 하지만 그날 그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소파 옆 화분대의 조명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제 편이라는 것.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분은 곧 시선을 돌리고 다시 묵묵히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김선영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매니저죠?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그 여자는 즉시 매니저에게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뺨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목격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기록하는 것.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중년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지지 마, 하나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야, 진짜 품격은 지키는 데서 온단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그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이 거대한 건물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 여자도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던 그 노신사도 단 한 사람만 빼고는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왼쪽 뺨에 멍은 퍼져서 눈 밑까지 검푸르게 변했고 붓기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 뒤쪽까지 통증이 퍼졌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몇 번이나 벽을 짚어야 했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니야.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받게 될 테고 그러면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 머리를 진찰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경미한 뇌진탕 증세가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뇌진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한복판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김 매니저님, 몸이 아파서 며칠 쉬겠습니다. 마이너스 정하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푹 쉬세요. 짧고 건조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한서프라자를 방문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매니저님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층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켰던 그 자리에 벌써 새로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영 매니저가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씨. 왔어요? 저기, 제자리에 누가. 아, 그게 일손이 부족해서 임시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매니저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으니까요.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조용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 사라져야 할 존재. 하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선영 매니저가 저를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인 그 좁은 공간은 언제나 직원들의 한숨과 피로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나 씨, 오늘 일 말이에요. 김선영 매니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9살의 그녀도 계약직이었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많았지만 우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분이 임원 부인이에요. 박도훈 전무님 아내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소리치며 자랑스럽게 밝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사건 접수는 취소하고요. 매니저님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규정은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요. 하나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계약직이고 저들은 다르거든요. 계약직? 그 단어가 또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그 여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당신 같은 계약직이. 저는 억눌린 감정을 삼켰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선영 매니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도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직원 라커룸에서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화장품, 비상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소소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3년간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씩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같은 짧은 인사라도 주고받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직에서, 동료들에게서, 그리고 제자리에서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데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야, 진짜 품격은 지키는 데서 온단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한서프라자를 지켜온 분.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이 회사를 키워낸 분.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사람보다 체면이, 직원보다 권력이, 진실보다 침묵이 우선시되는 곳.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윤채린이 사모님들과 점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나오는 테이블에서 여성들의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버릇이 없더라고요. 채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45살인 그녀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주에 VIP 라운지에서 말이에요. 어떤 계약직 직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교육을 좀 시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모님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채린 언니.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화제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존엄이 짓밟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A사 용지를 꺼내 펜을 올렸습니다. 사직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줄을 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나만 지는 거야.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자주 저를 회사에 데려가셨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서풀하자 곳곳을 걸으시며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인사하셨습니다. 하나야,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직원들이란다. 사장도 회장도 아니야. 매일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주인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품격은 지키는 데서 온단다. 누군가를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저는 사직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대신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내부 신고서 양식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로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오전 11시경 VIP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윤채린 고객 박도훈 전무 부인의 직원 폭행, 모욕,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고서를 완성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머물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야. 신고서는 곧바로 비서실 상층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서프라자의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뺨의 멍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조금 아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구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저는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품격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평온하게 잠들었지만 막상 아침이 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뺨의 멍은 여전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은 화장으로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멍이 제게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 멍이 그 증거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 폭행 사건, 임원 부인의 갑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그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니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쓴 거구나.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나요? 21세기에? 직원 인권이 뭐죠? 계약직이라고 사람 아닌가요? 불매 운동해야 할 것 같아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지면 회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건 아닐까요? 그 시각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윤채린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사교계 사모님들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압구정 VIP 모임이라는 이름의 그 채팅방에는 20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백화점 알바들 정말 오만해요. 고객을 뭘로 보는지. 내가 교육 좀 시켰더니 난리네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어디 백화점이에요? 요즘 애들 진짜 버릇없죠? 채린 언니가 잘했어요. 채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채팅방 멤버 중 한 명이 이미 그 내용을 다른 곳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공식적인 이메일이었습니다. 내부 신고건 관련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하나님, 제출하신 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요일 오전 10시에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서실 2층 회의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형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화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선영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 씨,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인터넷에 글이 퍼지고 SNS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저도 봤어요. 상층부에서 긴급 회의를 했대요. 박도훈 전무님도 회장님한테 직접 호출당했다고 하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 혹시 신고 취하할 생각은 없어요? 매니저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매니저님.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동료 한 명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의 김주연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28살의 그녀도 계약직이었습니다.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죠. 하나야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하나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계약직이었습니다.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괜찮아. 이해해. 있잖아. 회사에서 다들 내 얘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해. 그렇구나.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무섭기도 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작년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 고객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모욕했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신고도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문제 직원이 될까봐 무서웠거든.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조용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연아, 고마워. 연락해줘서. 하나야, 조심해. 그리고 힘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주연이처럼 조용히 참아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적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서프라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7살이었고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그 옆에 어린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이 건물은 사람이 만든 거란다. 그리고 사람이 지켜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다. 마이너스 1998년 10월.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애들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세상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단다. 도망치거나 맞서거나. 도망치는 건 쉬워. 하지만 맞서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 저는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하단다. 용기라는 건 무섭지 않은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란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줄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설령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해도 할아버지만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뺨에 멍은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도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으로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한서프라자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면담이 있어요. 무섭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요. 사랑해요. 할아버지에게서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용기 내렴. 너는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문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서프라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건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연이가 있고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셔. 비서실 2층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모든 계약직 직원들의, 모든 약자들의, 그리고 존엄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긴장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팀 과장 한 분과 비서실 직원 한 분만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하나 씨, 앉으세요. 인사팀 과장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신고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단지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면담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날 무렵 비서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하나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서프라자의 회장님. 제 할아버지이신 장영만 회장님. 하지만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8시 20층 회장실 옆 소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하지만 회장님으로서의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나야, 내일 아침 일찍 할아버지 만나러 오렴. 할 이야기가 있단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 뵐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저는 제 얼굴의 멍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프라자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아버지는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거란다. 올바른 사람. 중학교 때 제가 반 친구와 다퉜을 때도 할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할아버지는 응원한단다. 하지만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렴.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한서프라자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도 할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다만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렴. 20층에 도착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실 옆 소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렴 하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회색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수리기사장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작업복.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야, 앉으렴.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라운지에 계셨던 수리기사. 설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야, 최근 몇 달 동안 할아버지는 수리기사로 위장해서 회사 곳곳을 다녔단다.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단 하나의 철학이 있었단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라는 것.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앉아서는 진실을 볼 수 없었어. 모두들 할아버지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직접 현장으로 갔단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저를 조용히 지켜보셨던 그 노신사. 화분대 조명을 점검하는 척하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셨던 그분. 할아버지, 그날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야. 할아버지는 모든 걸 봤단다. 내가 맞는 순간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도, 그리고 내가 사건 접수 양식을 꺼내는 그 용감한 순간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왜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라면 당장 나서서 저를 지켜주실 수 있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맞는 걸 보면서도 참아야 했던 거였단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나설 수 없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9살의 노인이 평생 강인하셨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아야 했단다. 내가 정말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힘든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용기를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미소를 잃지 않았을 때, 내가 사건 접수 양식을 꺼냈을 때, 그리고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할아버지는 알았단다. 내가 진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옷을 입고 회사를 돌아다니며 본 것은 내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 수많은 직원들이 매일같이 참고 견디고 있었어. 그리고 회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어느새 권력이 먼저, 돈이 먼저, 체면이 먼저로 바뀌어 있었어. 할아버지의 잘못이었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할아버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어. 이 회사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라운지에서 적으셨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단다.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인 것 같았고 모두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나야, 넌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편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회장과 직원, 아니,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내일 큰일이 있을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날이 될 거란다. 준비되었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그래, 우리 하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날 아침 20층 소회의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들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호기심의 한 통을 받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하나 씨 맞으시죠? 기자인데요. 한서프라자 사건에 대해 인터뷰 좀. 기자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언론에까지 알려진 걸까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다른 기자들, 온라인 매체들, 심지어 유튜버라는 사람들까지.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회사가 변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을 확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서프라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 VIP 라운지, 폭행, 임원 부인 갑질, 계약직 인권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백화점의 추악한 민낯, 계약직 직원에게 폭력, 휘두른 임원 부인, 한서프라자, 직원 인권은 어디에?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 창을 열어봤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용기 있는 직원, 존경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네.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같은 악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조그만 돌멩이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눈덩이가 되고 결국 눈사태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했나?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맞은 건 나야. 모욕당한 것도 나야. 내가 왜 참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언론사였지만 그 중에서 한 통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주연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나야, 회사가 난리야. 오늘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대. 박도훈 전무가 회장님한테 직접 불려갔다는 소문도 있어. 조심해. 그리고 힘내. 회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하나 씨, 내일 오전 9시에 대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짧고 간단한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 친구를 피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틀린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란다.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외로울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 용기란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저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외로웠지.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었어.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백화점 한서프라자의 VIP 라운지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건을 사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파장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어야 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넘어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또 다른 직원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거라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야, 무섭지? 할아버지도 무섭단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내일 회의 때 할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렴.
할아버지의 메시지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무섭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일 뵐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의 멍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하나, 너는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 거울 속에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주연 언니처럼 조용히 참아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은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구름 위에, 빛 너머에 항상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을. 내일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을 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날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샤넬백이 제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외면.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의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블라우스는 하얗게,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하나, 오늘은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당당하게. 한서프라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8시 50분 저는 한서프라자 20층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선영 매니저, 인사팀 과장, 비서실 직원들,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채린. 45살의 그녀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편인 박도훈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윤채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도훈 전무는 저를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귀찮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간쯤 그들과 마주보는 위치였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피고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시정각 인사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2살의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5일 VIP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아니라 회의였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정하나 씨, 그날 일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매뉴얼에 적힌 듯한 말투였습니다. 다만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고객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회사 걱정이구나. 저의 아픔이 아니라.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정하나 씨께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어떨까 합니다. 보상, 원만한 해결. 그 단어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입 다물고 합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도훈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나 씨, 우리 집사람이 그날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채린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하나 씨, 회사는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원하신다면 정규직 전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 그 단어 뒤에 올 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신고를 취하하고 언론에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라운지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섞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또렷하고 정확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회사는 진실보다 체면을, 정의보다 주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하나가 똑같이 맞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할 것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하나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신고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박도훈 전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하나 씨, 현실을 보세요. 이 일이 계속 커지면 회사도 당신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미 힘들었습니다, 전무님.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날 맞았을 때도, 모욕당했을 때도, 회사가 저를 외면했을 때도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윤채린이 마침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날 감옥에라도 보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회사가 진짜로 변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성? 내가 뭘 반성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은 단순히 제가 맞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직원들이 참아왔던 모욕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을의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든 여론으로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요. 인사팀 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하나 씨, 진정하시고. 저는 진정해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진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 장영만 회장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함께 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윤채린이 반성하고 회사가 변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굽히지 않는 것,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하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할아버지가 회의실로 들어오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인사팀 부장은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고 비서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도훈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고 윤채린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앉으시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지만 시선은 할아버지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의실 맨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서프라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다시 정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날의 VIP 라운지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정중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채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핸드백을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핸드백이 제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는 모습,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모습, 그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도훈 전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한 직원이 아무 잘못도 없이 폭행당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김선영 매니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단 하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돌려 윤채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윤채린 씨,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을 상대로. 윤채린이 입을 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윤채린 씨는 오늘부로 한서프라자 출입을 영구 금지합니다. 윤채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박도훈 전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박도훈 전무, 당신은 부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관리자의 역할입니까? 박도훈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도훈 전무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영업본부장 직책을 박탈하고 일반직으로 전보 발령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김선영 매니저. 김선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서요. 김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조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체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한서프라자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준비된 문서를 펼치셨습니다. 첫째, VIP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즉시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둘째, 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셋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직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한 가지 선언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하나 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다쳐가며 지켜낸 원칙, 그 용기를 보인 정하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내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상대가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의 손녀든 일반 계약직이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할아버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오늘부터 한서프라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곳으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나야,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가 늦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넌 잘했어, 하나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윤채린과 박도우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패배와 굴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아버지와 저는 잠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하나야. 할아버지가 고맙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가르쳐줬어. 제가요? 그래.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할아버지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보여줬단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 하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꾸나. 네, 할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프라자 전층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한서프라자 직원보호헌장 마이너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고객과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품격이 곧 한서의 품격입니다. 마이너스 한서프라자 회장 장영만. 공지문을 본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공지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VIP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서서 저는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과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프라자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새로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1층 로비에 걸린 큰 현수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이너스 한서프라자는 모든 고객과 직원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도 정중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주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야, 요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지? 어제도 VIP 고객 한 분이 직원한테 큰 소리 쳤는데 매니저가 바로 나서서 제지했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서프라자 불매운동 해제, 오히려 매출 상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 불매 운동으로 위기를 겪었던 한서프라자가 직원 보호 정책을 시행한 후 오히려 고객들의 호응을 얻어 매출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지지합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죠. 앞으로 한서프라자만 이용할게요.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 회장실로 올라올 수 있겠니? 회장실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 한서프라자 임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도훈 전무가 저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진실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미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채린이 다른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직원도 저처럼 계약직이었고 똑같이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직원은 즉시 신고했고 그 백화점도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서프라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12월이 되었습니다. 한서프라자는 연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연말 전체 직원 회의 날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서프라자에게 큰 변화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 직원의 용기가 이 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용기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무대에 새로운 조직도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혁신팀 팀장 정하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6살의 계약직이었던 제가 팀장이 되다니. 게다가 정규직 전환까지. 정하나 씨는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새로 신설되는 고객 경험혁신팀의 팀장으로 임명됩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주연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나야, 축하한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아니야, 하나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원칙, 그것이 이 회사가 필요한 거란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도훈 전무 말이다.
네, 할아버지. 그 사람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 명예훼손 고소도 취하했고, 저는 놀랐습니다. 윤채린 씨도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다더구나. 재산 분할 문제로 지금 법정 싸움 중이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하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한서프라자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로비를 밝혔고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를 지나가다가 제가 일하던 리셉션 데스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연말 저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팀의 첫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객도 직원도 모두 행복한 한서프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서프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새해 소원이 뭐니? 저는 이 회사가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꾸나.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서울을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VIP 라운지에서 맞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제가 만든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채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명예도. 박도훈 전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존엄을, 정의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겨울 햇살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약자들에게 더 이상 누구도 존엄을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제가 받은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었으니까요.